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셔야 돼요. 수익 안 나도 그 시간을 버티셔야 돼요. 그럼 2차 전지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모멘텀이 찌글찌글하다 꺾일 수도 있겠죠. 그거 다 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버텨야지 강력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기간을 내타낼 수 있지. 그거 빠지고 막 일회일비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걸 못 버티시면 절대로 주식으로 돈 벌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미디어 엔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인데 그죠? 네네.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물론 반도체도 좀 봐야 되고 네. 잘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 쪽은 사실 자동차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엔터지 이런 엔터지, 쪽이잖아요. 네. 그죠? 네. 미디어 엔터를 보면요. 미디어나 뭐 콘텐츠주는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죽쓰고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엔터주는 엄청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이 오늘과 같으면 차익이 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네네. 미디어 엔터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말씀 네. 주신 대로 미디어주랑 엔터주는 진짜 극명하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도 갈리고 있어요. 네. 미디어는 굉장히 좀 부진하고요.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엔터주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상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 일주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엔터 회사들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충분한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뭐 실적이 떨어지냐 아니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모멘텀이 없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요 첫 번째 표부터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분석하듯이 똑같이 엔터도 수익률하고 MDD 값을 가져왔습니다. MDD의 표는요. 최고점 대비 최고점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고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 10년의 데이터 중에 최고점입니다. 10년치 최고점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고점이 아니라 네, 최근 고점이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최근 고점하고는 뭐 계류율이 굉장히 적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 계류를 넓히기 위해서 10년 최고점을 가져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거 오늘 6월 27일 종가는 반영을 못했고 장중 1시 기준입니다. 1시 기준 반영했을 때 코스피가 15.9% 상승했고 그 MDD 값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입니다. 근데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MDD 값이 과거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30%가 넘어갔는데 10% 이상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훨씬 코스피보다는 견조합니다.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의 2배에 달하고 30%고 MDD 그 값은 수익률은 그러니까 올 들어 수익률? 네, 1월부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1월부터 오늘 2시 기준입니다. 6월 27일 2시 기준. 그러니까 상반기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엔터를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1등부터 13등까지 네. 여기는 엔터만 넣은 건 아니고요. 미디어 회사도 넣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뭐 SBS 다 포함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코스닥 지수보다는 떨어지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한 20%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는 굉장히 수익률을 깎아먹었고요. 엔터는 평균을 내보면 사실 요 밑에 엔터만 따로 평균을 내봤더니 65.8% 평균 수익률이 그건 나왔습니다. 이제 썸하니까 19.8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썸했더니 19.8이 맞아요. 나온 거고요. 엔터만 따로 또 떼서 봤더니 65.8%가 나왔고요. 와, 대단하네. 그죠? 네, 그리고 고점 대비 빠진 것도 훨씬 덜 빠졌습니다. 미디어 네. 엔테 전체 13개 시총 상위주의 평균은 35%가 빠졌는데 반해 미디어 엔터는 21.2%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엔터주 전체가 끌어올린 거를 미디어가 다 깎아 먹었다. 그러면은 역시나 미디어 엔터 중에서는 엔터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제일 많이 오른 건 JYP군요. 네, 역시나 JYP가 86%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떨어진 MDD 값도 보시면 지금 거의 고점 구간입니다. 11%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JYP만 그러냐? 네, 큐브엔터라는 회사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60% 가까이 올랐고요. 여자 아이들. 네, 여자 아이들 잘 아시네요. 네. 굉장합니다. 여자아이들이요. 맞아요. 역대 네 번째로 초도 물량 120만 장 가장 빠른 기간에 여자아이돌 중에 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수익률 좋았던 거는 이제 덜 빠진 거는 큐브엔터가 두 번째로 덜 빠졌고요. 세 번째로 덜 빠진 건 YG가 YG 고. 17%로 고점 대비 가장 덜 빠졌습니다. 하이브는 워낙 그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최근 수익률로만 치면 JYP 다음으로 73%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지수 대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엔터는 압도적으로 초과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 미디어와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근데 MD들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네. 이제 연초부터 수익률을 YTD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초 수익률은 이만큼 예를 들면 엔터주가 잘 올랐다. 이거만 네. 보면 되는데 네. 굳이 최근 한 10년의 고점과 이렇게 비교해서 들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를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 고점 대비 상승 여력, 최고점 대비 상승 여력, 그다음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평균 그 값은 어느 정도 실제 그 정도까지 밸류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JYP가 물론 큐브 엔터나 SM이나 YG 엔터랑 비교하는 것도 맞지만 JYP가 과거에 받았던 밸류에이션 그거랑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이익을 비교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과거 최고점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을 때 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의 이익이 더 높다면 더 밸류에이션을 쳐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비교값을 구하기 위해 MDD 값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뭘 점검할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엔터주들도 한번 두 번째 포인트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브를 보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는 매출 성장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성장이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 성장이 나오고요. 내년에 13%, 내후년에 17%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꾸준히 연에 앞으로 3년 동안은 14%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거는 BTS가 이제 군대 갔죠. 그렇죠. 군대 갔잖아요. 군백기라 네, 군백기잖아요. 군백기. 아, 약간 젊은 용어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앵커님 나이가 있으신데 스트레이키즈 이러면 안 돼. 스키즈. 스키즈라고 합니까? 그러면 줄여서. 맞습니다. 예. 네네. 혹시 엠믹스 아십니까? 네? 엠믹스? 네. 엠믹스가 어디다? 아, 엠믹스 들어봤는데? 모르시는데. 예. 엠믹스 JYP입니다. 아, 네네. 새로운 그죠? 네, 새로 네. 지금 떠오르는 그룹 중에 네. 또 차세대 그룹 중에 하나고. 아, 이렇게 막 찔러 보시네. 아니 너무 저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매출은 평균적으로 14%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20%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또 재미난 게 약간 경기 이제는 민감주 원래도 경기 민감주가 아니었지만 이제 약간 경기 방어주나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계속 고밸류를 받았던 게 워낙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파르다 보니까 그렇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너무 재미난 게 지금 2020 작년 퍼 보시면 137배예요. 근데 이게 몇 배까지 떨어지냐? 지금 계속 이익이 성장하니까 고퍼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하는 게 반영돼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PR이 PR은 낮아지는 맞습니다. 네, 37배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다만 유일하게 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익률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익률로 치면은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YG나 JYP나 SM에 비해서는 이익률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이익률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플랫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플랫폼 사업을 가장 좀 다각화하고 가장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에서도 가장 좀 하이브가 진심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익률을 깎아먹었지만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JYP입니다. 역시나 저는 하이브보다 계속적으로 원탑으로 꼽고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역성장을 하지 않았고요. 매출이나 이익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매출 성장률로 치면 올해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요. 매출 57% 올해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 늘어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떨어지면 오히려 소위 말하는 이 역성장의 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기대되는 매출과 이익에서도 15% 이상의 매출단에서 이익단에서 모두 15%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굉장히 PER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022년에도 하이브가 137배 받을 때 JYP는 36배밖에 못 받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최고점을 향해 찍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34배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엔터주 평균 30배 정도 밸류 받는다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 평균? 그렇죠. 네. 미디엄 빼고 미디엄 훨씬 더 저밸류를 받으니까 엔터는 한 30배 받는다고 보는데 프리미엄을 받아야 마땅한데 저는 최소한 20% 이상의 프리미엄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받긴 받는데 한 3에서 4% 정도 프리미엄밖에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JYP가 주가만 올라서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뭐 비교 불가합니다. 하이브나 YG나 큐브엔터나 SM에 비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입니다. 계속적으로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옵니다. JYP가 네, 네. 그 아마 가장 사업 구조가 가장 본업에 가장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JYP는 어떻게 보면 그 뭐 걸그룹 보이그룹이 그 수익화되는 구간. 그러니까 소위 말한 저연차 아티스트의 수익화 구간이 가장 좀 빠르게 되고 있고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그 벌써 트와이스가 9년 차입니다. 지금 이제 완전 노장인데요. 네. 예, 근데 트와이스가 9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보가 안 나가더라도 구보에서 굉장히 빠르게 구보 옛날 앨범에 대한 판매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그룹은 SM입니다. 네. 네. SM은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죠. 뭐 그렇죠. 카카오 엔터랑 네. 그 뭐 지분 그 싸움도 있었고요. 최대 주주 바뀌는 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이브가 못 가져가고 카카오 엔터 가져갔죠. 그렇죠. 네. 그 카카오 엔터 가져갔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랑 SM이랑 시너지보다는 SM과 카카오 엔터의 시너지가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가 만약에 SM을 가져갔다면 하이브는 아마 연간 현금 흐름이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인데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하이브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보통 YG나 큐브엔터나 JYP나 모두 상반기 실적이 엄청 좋고요. 하반기에 다소 둔화되거든요. 근데 SM은 오히려 상반기에 조금 둔화되고 그러니까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하반기에 우리 원래 실적도 하반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공연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별로 공연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거를 상반기에 좀 몰아서 콘서트를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의 성장이 지금 하이브, SM, YG, 큐브 뭐 그다음에 아이브가 속한 뭐 플레이디스 뭐 그런 엔터 회사들 다 합쳐서 한 840만 장 상반기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판매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음반 판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은 건 역시 SM입니다. 그래서 SM은 올해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뭐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도 실질적으로 PER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낮습니다. 뭐 하이브나 JYP 비해서 지금 20배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주가라고 말하기보다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20배 정도니까 엔터 평균 30배보다는 좀 낮은 밸류로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YG인데요. YG는 조금 우려되는 거는 과연 이제 블랙핑크랑 재계약을 하냐 마냐 그 결정이 안 사실 났거든요. YG가 네. 최근에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블핑 네. 모멘텀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네. 또 좀 확실히 변동성이 밀리니까 또 좀 훅 밀립니다, 그죠? 네, 확실히 하이브나 약해집니다. 네. JYP보다 그죠? 네, 예. 더 빠지고요. 변동성이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YG가 조금 제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블랙핑크 모멘텀이 상반기에 워낙 컸어요. 상반기에 월드 블랙핑크가 투어를 아니라 불핑. 네, 불핑. 역시 네, 불핑. 네, 블랙핑크가 너무 노땅 같습니다. 불핑이 네. 상반기에 네, 월드 투어를 엄청나게 한 게 네. 지금 실적에 굉장히 반영돼 가지고 예. 이게 아마 YG도 상반기에 굉장히 높은 실적 2분기까지 최고 실적 찍고 3분기부터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시총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큐브 엔터가 말씀 주신 아이들이란 그 여자 예. 아이돌 그룹이 가로 열고 여자 아이들. 네, 여자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도 물량이 지금 120만 장 정도 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대 4위 수준이고요. 아이들이 지금 퀸카라고 새로 그 신규 미니 앨범을 냈는데 그 미니 앨범이 계속 차트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 지금 뭐 69개국 이상에서 지금 그 차트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브 엔터도 이 아이들을 계속 지금 글로벌로 지금 콘서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 그룹도 하나 네, 데뷔했는데요. 남자 그룹 데뷔하는 네. 게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아이들이 잠실에서 지금 2회 아주 최근인데요. 6월 달에 2회 콘서트 했는데
한 해당 2만 명씩.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티켓팅 파워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밸류는 어때요 지금 보면? 여기 밸류가 네, 큐브엔터는. 평균 정도 미만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G랑 SM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조금 큐브엔터를 더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무래도 큐브엔터보다는 SM이나 YG가 워낙 아이돌의 그 포지셔닝이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다각화돼 있는데 큐브엔터는 일종의 하이브 BTS 초창기 모습처럼 너무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여자 아이들에 대한 단일 IP에 좀 목매고 단기 있는 IP에 거죠.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아마 올해 연간으로는 아마 가장 실적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JYP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터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그죠. 뭐 한국 아이돌이나 이제 이런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네. 흥행하니까 기대감인 줄 알았는데 기대가 이제 그 이익이 반영되면서 그죠. 맞습니다. 네. 소위 이제 이게 구조적 성장주로 가는 거죠. 지금 정확히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K자가 붙어야 된다니까 요즘은요. K 반도체, K 방산, K 자동차, 네. 예. K2차 전지. K 2차 전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K 엔터. 엔터, 네. 글로벌리 먹혀야 돼. 국내 시장은 사실 작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런 점에서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엔터주를 보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국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 쭉 봤는데 그러면 네 앞으로 엔터는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되는지랑 그 가운데 결국은 이제 집중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엔터 좋다고 해서 뭐 5개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딱 이제 핵심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엔터가 예. 그 K가 붙어야지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그걸 보고 있어요. 네. 왜냐 국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해외 매출 비중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예를 들면 삼양식품이 지금 해외 매출 비중 85%거든요. 그게 85% 급등하기 전에 20%대부터 85% 되는 순간 3배가 올랐거든요. 불과 1년 안에. 그다음에 K방산 현대로템이 이제 막 그 방산 폴란드에 수출하고 이제 뭐 노르웨이에 수출하고 이제 독일이랑 경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 수출한다고 나왔을 때 실제 수출 비중이 뭐 한 자릿수 미만에서 이제 막 15%, 20%, 30% 간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디어 엔터 강한데 야 그거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엔 K 소위 말하는 K 엔터의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10% 미만이니까 시장 침투율이 10% 미만이니까 그 높은 성장성에다가 엄청나게 고밸류를 주듯이 미디어 엔터는 그럼 뭐냐? 미디어 엔터가 이제 엔터가 미디어 빼고 엔터가 북미하고 유럽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중동 시장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네. 북미하고 유럽에서 K-팝의 포지셔닝은 6% 미만입니다. 지금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냐면 첫 번째는 이 그 국내 아이돌의 이 칼군무와 이런 시스템화된 게 실제로 그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제품으로 치면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낮은 시장 침투율 때문에 시장 침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 대부분의 엔터사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거는 제일 먼저 이제 JYP가 A2K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현지화. 그게 이제 기대감이자 네. 사실은 세론이 될 수 있는 네. 그 포인트가 거기에 그죠. 네. 하이브도 그렇고 JYP 하이브가 이제 미국에서 네. 걸그룹을 이제 데뷔시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진행 중인데 원래 2분기 얘기했다가 이제 2분기 끝났잖아요. 3분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대박이 터지면 사실은 밸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별로면 사실 기대감이 잔뜩 올렸던 네. 게 세로 뉴스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게 지금 과거 형태는 뭐 아이돌 뭐 6명 중에 1명을 일본이 끼워넣는 형태에서 네. 이제 완전체 그 현지화 플랫폼 모델을 만드는 것 때문에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기대감이 일부가 반영된 거지 전 100%가 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물론 성공할지 여부는 아마 올 연말 안에 뭐 결과가 나올 텐데 충분히 그거는 이제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할증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해외 진출하는 거에 대한 그 콘서트의 가격, 그 다음에
그 콘서트 모집하는 역량 그리고 콘서트를 모집하는 형식 자체의 변경이 있어요. 네, 어떤 변경이 있냐면 핵심 딱 이겁니다. 기존에 해외 프로모터를 껴서 네. 중간 관리자를 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취해서 나타내는 형식을 띄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진출에서 직접적으로 불과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 엔터사를 인수를 했습니까? 그렇죠. 불과 1, 2년 안팎입니다. 네. 하이브가 지금 엔터사 인수하듯이 그거는 추가적으로 JYP나 SM도 충분히 이제 글로벌 엔터사를 인수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더 꺾일 이유는 없다.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 네, 뭐 미디어는 어렵고 엔터주 얘기를 집중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엔터주 가운데 네. 그러면 타픽 종목은 탑픽 종목은 JYP? 저는 JYP를 계속 꼽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JYP가 지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약간 틈새 역성장 입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큐브 엔터를 조금 네.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메인은 JYP로 메인은 놓고 JYP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큐브 엔터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로는 네, 큐브 서브로는 엔터로 큐브 해서 엔터. 네. 2개 정도 보자. 네, 네. 큐브 엔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큐브 엔터의 변동성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SM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은 못 하겠거든요. 사실 뭐 SM도 뭐죠? 아이돌 베스파. 에스파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에스파. 네. 앵커님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네. 에스파. 네, 에스파. 에스파가 뭐 굉장히 견조하고 엑소도 있고 한데 SM 자체가 가진 그 소위 말하는 그 플랫폼화하는 능력 그거는 하이브나 JYP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소위 지금 멀티웨이블이 그렇죠.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린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카카오 엔터랑도 얼마나 시너지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만 보면 SM이고요.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뭐 역시나 1등주 JYP랑 하이브를 끌고 가는 게 맞고 JYP 하이브 중에 고르면 역시 JYP가 원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사실 성장주만 갈 수는 없죠, 그죠? 성장주가 좀 쉬는 동안에 또 경기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최근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철강 그다음에 그렇죠? 네. 화학 이렇게 가는데 오늘 화학주 얘기를 할 텐데 네. 화학은 전통적인 정말 경기 관련주 소위 시크리컬입니다, 예. 그죠? 그럼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 것인가? 요즘 뭐 더러 좀 움직이긴 해요, 화학주들도 네, 그죠? 네. 화학주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네, 정확하게 경기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화학주는 얘기하시는 분들 전 못 봤습니다. 근데 못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전 기회 요인이 많다고 보는 이유가 화학 업황 나쁜 거 너무 잘 압니다. 네. 그리고 주가도 3년 동안 계속 부진했습니다. 예.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냐? 더 나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나빠질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는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에 대한 굉장히 탄력 있게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재미난 거는 화학 업종이 이제 순수 화학 업체는 이제 없습니다.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LG 화학은 2차 전지랑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렇죠. 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랑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예. 그냥 순수 화학 업체는 없어요. 롯데케미칼 순수 화학만 할 것 같습니까? 수소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네. 있습니다. 금호석유학도 이 고무가 이제 전기차에 당연히 쓰이고요. 그래서 금호석유학도 전기차란 모멘텀이랑 엮일 수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도 수소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롯데정밀화학도 수소와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화학 회사들인데 그럼 하이브리드 화학회사의 본업인 기초석유화학이 얼마나 나빠질 거냐. 과거 3년 동안 계속 나빴거든요. 근데 계속 나빴는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은 우리가 그 유가에서 뽑아내서 NCC하고 ECC를 얘기하는데 네. NCC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은 300불입니다. 근데 아주 가파르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바닥권에서 2배 넘게 올라와서 그 NCC의 스프레드가 297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또 다시 또 엄청 빠져서 한 230~40불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230~40불대에서 이제 더 빠지려면 더 엄청나게 중국에서 또 초과 공급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은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상황이 없고요. 우리랑 경쟁하는 강력한 경쟁 업체들은 바스프를 포함한 유럽의 그 ECC나 NCC 업체입니다. 근데 유럽의 NCC 업체들은 유럽의 NCC 업체들만의 일종의 약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설비를 일단 폐쇄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간중간 가동 중단하는 시기를 점점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계속 야 그럼 화학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값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중국의 기대값은 지금 현재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주 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에틸렌과 ECC와 NCC에 대한 스프레드가 회복이 돼야겠지만 스프레드가 회복이 일단 안 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빠지면 판가 구조가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 빠지는 만큼 판가를 인상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마진은 좀 좋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밸류를 받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롯데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이나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 하는 전방 산업이 최악을 지나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 그리고 그 롯데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의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이나 효성첨단 소재가 기존 사업 외에 신성장 동력이 기존 사업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의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올라오고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화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경기 네. 관련주 가운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나 철강 이런 쪽은 더러 얘기를 하는데요. 네. 화학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워낙 이제 잘 안 보는 상황이라 조금만 트리거가 있어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트리거라는 게 보통은 이제 화학업체는 매면 스프레드가 많이 생기거나 어떤 요인으로 그죠? 네네. 어디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장이 문을 닫아서 그죠? 네네. 화재가 나서 그래서 네네. 공급 사이드가 줄거나 네, 맞습니다. 이런 건데 네. 아니면 수요가 정말 엄청 늘어나거나 네. 네. 결국 실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져야 확인할 거잖아요. 실적은 어떤데요? 저희 네. 업체들. 지금 실적은 네. 중국 시장을 빼더라도 인도에 약간 포커스가 돼 있는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인도하고 북미하고 유럽에 포커스가 돼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인도에 지금 14% 정도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20%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최근에 신고가를 보여줬던 국도화학 같은 회사가 인도의 포지션이 40% 이상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큰 업체들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롯데케미칼부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빠졌죠. 7천억 적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정도, 4천억 정도 흑자를 예상한다는 거.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실적 자체로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그래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알겠고 내년에 얼마나 좋아지냐. 다시 롯데케미칼을 보면 내년에 1조 대 다시 영업이익을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1조 5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올해 생각보다는 두 자릿수 이상 감소를 예상했는데 한 1.7% 정도 감소니까 매출단에서도 굉장히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화학업체는 고퍼에 서서 역발상으로 고퍼에 서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화학업체들이 역대 최대 퍼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안 좋은 게 PER에 녹여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화학업체 중에는 딱 유일하게 두 개인데요. 역성장 안 하는 게 하나솔루션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매출이 올해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꾸준히 6%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매출이 30% 넘게 성장해서 좋았습니다. 그럼 또 태양광이 있고. 네, 역시 예. 여기는 또 태양광 포지션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포지션 때문에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 점점 줄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영업이익률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태양광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55% 영업이익이 성장하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40% 넘게 성장합니다. 아마 이익 성장률로 치면 아마 아주 압도적으로 가장 성장률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 못 가고 있죠. 네, 주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쪽 공급가용 우려는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폴리실리콘 원자재 단이고 모듈 단에서는 폴리실리콘만큼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계 전망은 그렇고요. 네, 금호석유화학도 엄청나게 부진했죠. 지금 올해 영업이 50% 넘게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5% 영업이 빠질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더 나빠지냐? 지금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바닥 찍고 내년에 한 7천억대까지 다시 영업이익을 회복하고 내후년에는 한 8천억대 이상 영업이익을 보고 있고요.
이 고무가 기존에 이 그 코로나 때는 위생용 장갑으로 엄청 많이 팔렸다면 네, 그때 난리 났었죠. 네,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조 넘게 이익을 냈었는데 비닐 장갑이었나? 네, 비닐 장갑. 예, 네, 네. 수술할 때 쓰고 음식 네. 만들 때 쓰면서 위생용 엄청 장갑. 팔렸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고무에 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게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타이어가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순간 가속이라든지 무겁기 때문에 예. 타이어가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당연히 평균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물량 자체가 20에서 30%더 업사이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그 특수 타이어 쓰기 때문에 가격도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P와 Q가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올해보단 내년, 내년보단 내후년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2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도 역시나 금호석유 못지않게 무슨 이거 누가 더 영업이익 많이 깨지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50% 넘게 깨집니다. 근데 이 회사도 내년과 내후년에 그 20% 넘게 성장이 나옵니다. 이 회사 재미난 게요. 수소를 저장하는 수단인 암모니아를 유통하는 아시아 1등 암모니아 유통업체고요. 롯데그룹사의 수소 모멘텀과 관련돼서 가장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헤셀로스 메칠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그 의약용에도 쓰이고요. 그 비건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네. 그 채식주의자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이 롯데 정밀화학이 만듭니다. 네. 그 원소재, 네, 그걸 만드는 회사라서 그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아마 채식주의자 성장하는 게 연평균 한 12% 정도로 예를 보더라고요. 들면 뭐 네. 고기처럼 만드는 네, 고기처럼 고기가 만든- 아니잖아요. 네, 고기가 아닌 그게 거잖아요. 뭐 네, 네. 단백질 이런 걸 네, 만드는데 네,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네네네. 봐야 되죠. 아, 그걸 롯데 정밀화학이 하는군요. 그걸 롯데 정밀화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뭐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게 역시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네, 여기도 수소 모멘텀이죠. 네. 효성첨단. 수소 모멘텀으로 땡겼는데 네. 본업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요? 효성 첨단 소재의 메인은 역시 타이어 코드인데요. 글로벌 타이어 코드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47%의 PET 타이어 코드 글로벌 넘버 원이고요. 재미난 건 타이어 코드도 아주 뭐 여타 뭐 유럽 업체와 이제 중국 업체들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 뭐 그 일반 기초 석약 제품 못지않게 뭐 무지막지하게 증설을 해놨다가 네. 자기네들끼리 지금 도태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증설이 지연되고 일종의 또 설비 투자 뭐 중단이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설비 투자 증설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 그래서 타이어 코드를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거의 독식해서 다 먹는 구조고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타이어 코드도 고무와 똑같이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다. 왜냐? 북미하고 유럽에서 이 재미난 게 또 재생용 타이어랑 신차 타이어인데 재생용 타이어가 신차 타이어의 4배 넘는 규모랍니다. 근데 기존에는 재생용 타이어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신차가 전기차 때 뭐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재생용이랑 교체 수요겠죠. 교체 타이어입니다. 네. 근데 교체 타이어만 이제 잔뜩 시장이 4배 이상 커졌는데 신차 시장은 뭐 연평균 5%도 성장을 못했는데 신차 타이어 시장이 이 전기차 신차 타이어가 가격도 비싼데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신차 타이어 시장이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데는 연평균 25%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5% 성장 나오면 1등 업체인 효성첨단 소재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타 2등부터 10등까지 업체가 지금 굉장히 주춤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숫자가 찍힙니다. 아마 올해 역성장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전년도 수준 YOY로 한 최소한 1에서 5% 정도는 증가하는 수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다시 매출 한 4조대 영업이익 4천억대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PER로 보면 지금 뭐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 탄소 섬유에 대한 모멘텀을 뭐 추가적으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탄소 섬유에 대한 거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할증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롯데정밀화학 다 고밸류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효성첨단 소재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고 성장 동력도 좀 가장 강력한데 좀 그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아니나 다를까 좀 주가가 제일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KC를 말씀드리면 SKC 같은 경우는 화학도 들어가지만 역시나 동박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영업이익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한 73% 정도 빠지는데 내년에 뭐 48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SKC는 이제
석유화학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이제 완전히 좀 탈바꿈돼 있다고 보고 있어서 화학 업체들의 이제 전체적인 최근에 이제 수익률 현황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화학 업체 좋았다. 지금 최근에 아무리 여기서 더 악재가 나와도 덜 빠지고 있다. 수익률 현황 보시면 화학주 13개 시가총 1등부터 13등까지 평균값이 24%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가 압도적으로 50.6% 나왔고 평균적인 한 달 수익률도 14.64%로 물론 코스닥에 이게 워낙 2차 전지의 대부분 업체가 코스닥 전체 평균을 올렸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뭐 실적이 훨씬 코스피 전체 평균의 실적보다는 더 떨어지는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코스피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뭐 효성첨단 소재나 그죠, 롯데정밀 이런 쪽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전통화학주보다는요. 네. 화학주에 기회가 있다고 이제 김지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종목이나 전략을 픽업해 보면요, 결국은 이제 전통화학보다는 말씀하신 약간 중소형 화학단에서 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분위기 자체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업은 뭐 턴어라운드 정도 되는 수준. 네. 본업에서 더 이상 깎아먹지만 말아라. 대신에 신성장 동력이 강력하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본업과 거의 대등한 정도 수준이 된다면 화학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재평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화학업체 중에 그럼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1등하는 회사들, 네. 글로벌 탑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하면서 구조적으로 가격과 물량이 늘어나는 회사들,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회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전체가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시장, 탄소섬유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탄소섬유가 그 태양광 인곳 성장로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세라믹을 썼는데 세라믹은 굉장히 자주 교체, 단가는 물론 쌉니다만 자주 교체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비싸서 탄소섬유를 못 썼는데 이제 탄소섬유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탄소섬유를 기대하지 않았던 태양광 인곳 성장로에 너무 잘 팔다 보니까 효성첨단 소재가 원래는 14,000톤에서 18,000톤을 내후년에 인상하려고 했다가 대거 인상 계획을 1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가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는 다 떨어져 나갔고 효성첨단 소재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효성첨단 소재가 탄소섬유의 이익률을 까봤더니 이익률이 21%가 나옵니다. 효성첨단 소재 기존에 갖고 있는 타이어 코드는 한 자릿수의 이익률이거든요. 그럼 타이어 코드에다가 탄소섬유란 신성장 동력이 더해져서 20% 넘는 이익률이 더해지면 전체 효성첨단 소재의 이익률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해도 탄소섬유가 전체 전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전망이고요. 내년에 30% 이래서 최대 45%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섬유가 그 수소 모멘텀 엮이지 않더라도 뭐 수소차 관련돼서 아예 지금 이슈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히 수소 그 튜브 트레일러, 고압 용기, CNG 압력 용기에 엄청나게 쓰이고 있고요. 가장 요새 방산이 핫한데 우주항공 방산이 핫한데 가장 이 탄소섬유의 가장 기술적으로 끝단, 가장 최상의 난이도는 항공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가 아주 최근에 T1000이라고 항공용 탄소섬유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거의 다 일제를 쓰는데 아마 대거 국산화 수요가 막 여러 가지 가성비 측면에서 국산화 수요가 빠르게 좀 대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리 제일 그 탑티어에 있는 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군, 네. 그 다음에 신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군 이렇게 나눠서 관심 종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종목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종목명을 얘기해 주세요. 글로벌로 탑티어군에 있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데는 역시 압도적으로 타이어 코드의 효성첨단 소재가 있고요. 네. 스판덱스단의 효성 TNC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의 압도적인 네.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살짝 뭐 신고가 영역 말씀드릴 때 에폭시 수지를 담당하는 국도학이 글로벌 시장으로 에폭시 수지 점유율 1등입니다. 압도적인 뭐 80%까지 점유율을 차지했다가 일부 뭐 아시아 업체한테 뺏겨가지고 65%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회사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탑10을 자랑하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 측면으로도 역시나 효성첨단 소재가 이 타이어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본업이 아니고 신성장 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타이어 코드의 효성첨단 소재를 보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뭐 최근에 주가는 부진하지만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모듈 쪽에서 미국에서 캐파를 늘리면서 하나솔루션도 미국에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네. 측면에서 본업보다 하나 그
솔루션도 이 첨단 소재 하나솔루션도 이 태양광 쪽 매출이 점점 커져서 본업보다 넘어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 중에서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역시 LG화학이죠. 2차 전지 소재로 거듭나는 LG화학. 그래서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역시 네. LG화학이고요. 글로벌 시장 캐파에서 1등하는 걸로 가장 매력적인 거는 효성 첨단 소재.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정말 올해 상반기로 보면 정말 뜨거웠던 주식이고 좀 쉬고 있는데 또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는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또 좀 아닌 듯 네. 좀 쉬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는. 그 2차 전지를 앞서서 네. 너무 꼭 뭐 워낙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그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네. 제가 꼭 아주 또 최근에 투자 관련된 책에서 본 건데 네. 이 구독자분들한테 두 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돈이다. 그 얘기는 시간 투자를 해야지 시간 투자한 만큼 시간이랑 돈이랑 같은 등가인 거예요. 타이밍을 네. 노리지 말고 타임을 사야 됩니다. 호라이즌을 네, 사야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절대 시간 투자를 안 하고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시간 투자라는 거는 주식을 공부하고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주식을 소위 말하는 그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두 번째 포인트랑 연관돼 있는데요. 주식에 저는 뭐 너무 재밌으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내가 실제 투자자라면 주식을 공부하는 시간, 분석하는 시간, 비교,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한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투자하시라. 예, 그렇게 해도 깨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시간 없이 그냥 유튜브만 보고 남의 말 듣고 추천해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 된다. 시간을 안 갈고 수익 내기를 바라는 건 진짜 너무 도둑놈심보다. 갈아 넣는다는 네. 말이 좋네. 네. 우리가 진짜 소위 뭐 맞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는다 네. 그러는데 영혼까지는 못 갈아 네. 넣더라도 시간은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시간은 좀 갈아 네. 넣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네.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시간 버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익 안 나도 그 시간을 버티셔야 돼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올라간 시간 65세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증식한 시간이. 그럼 2차 전지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모멘텀이 찌글찌글하다 꺾일 수도 있겠죠. 그거 다 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버텨야지 저는 그렇죠. 강력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낼 수 있지. 그거 빠지고 막 일회일비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걸 못 버티시면 절대로 주식으로 돈 벌 수 없다. 예. 그래서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는 자가 결국은 최종 승리자가 되고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다.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자. 그 두 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언인데요. 오늘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끝내시죠. 안 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1차 전지를 그러면 현황이 어떤지 분석을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먼저 네.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네. 2차 전지 역시나 뭐 코스피 코스닥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최근에 부진하긴 했지만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사가 59% 평균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그중에 원자재가 191% 평균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원자재 이 191%는 어떻게 나온 거냐? 1등인 에코프로가 592% 수익률을 내면서 그냥 에코프로 한 종목의 예. 원자재를 다 땡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는 얼마나 올리냐?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 연평균 1월 대비해서 40%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견조했습니다. 대형주 단에서는 굉장히 견조했고요. 그다음 배터리셀 가장 부진합니다. 연평균 17% 정도 상승했고요. 역시나 LG 엔솔이 1등주가 27% 상승했는데 저는 이 27% 상승보다 중요한 건 MDD 값입니다.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면서 배터리셀이 오르기도 덜 올랐지만 가장 덜 빠지면서 가장 지수 대비 가장 2차 전지 다 안 좋을 때 선방을 했고요. 양극재는 코스모 이거 또 그 댓글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생산 능력이나 실적 증가율로 1등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코스모 신소재 1등이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코스모 신소재 1등이라 하나 그러시는데 여기서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라는 건요. 수익률 측면에서 1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가 274% 수익 내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는데요. 최근에 좀 재미난 흐름은 코스모 신소재가 한 3일 동안 계속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그 MSCI 그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을 올렸던 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LG화학으로 처음으로 양극재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아마 3년 텀으로 보면 이제 2조 4천억까지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소위 말하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양극재 단에서는 뭐 가장 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도전제 첨가제 단에서는 제가 이 표를 가져올 때마다 항상 압도적인 1등은 나노신소재였는데 나노신소재가 계속 부진하는 사이에 이 제이오란 CNT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가 1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이오가 평균 고점 대비도 제일 덜 빠졌고요. 마이너스 18% 빠졌고 평균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역시나 뭐 장비는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으로 1등인 윤성 FNC가 다 땡겼지만 워낙 부진한 장비 회사들이 많아서 평균 수익률은 43%밖에 기록을 못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분리막이 되게 주목받는데요. SKI 테크놀로지랑 WCP랑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 WCP가 지금 신고가 영역입니다. 지금 평균 MDD 값을 보시면 아주 특징적으로 최근 수익률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MDD 값도 6% 나왔다.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자재랑 양극재가 주춤한 사이에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그 다음에 분리막, 뭐 이런 회사들에서 좀 그 소위 말하는 틈새 전략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주는 올해 43% 밖에 못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3%가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한 건데. 뭐 원자재, 양극재가 그러니까 딴 데 비하면 보십시오. 네. 그 정도로 2차 전지가 뜨거웠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항상 성장주들은 기대감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오를 거에 성장률을 반영하고 뒤에 이제 숫자가 확인되면 진짜 주도주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지금 미래 이익을 좀 댕겨다 쓰는 건데 네. 그 PER이나 지난번에는 왜 그 네. 뭡니까 그 PEG죠. 네, PEG 네. 값도 얘기하셨는데 네. 밸류를 한번 현재 밸류 체크 한번 하죠. 네. PEG는 많이 말씀드려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EBITDA, EV EBITDA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감가상각에 대한 거를 반영하는 거는 PER보다 EV EBITDA 값이니까 EV EBITDA 값을 보시면 일단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EV EBITDA 값은 43배인데 이게 왜 43배나 되냐. 코스모 신소재가 다 올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116배라서 이게 평균값을 다 올린 거고요. 2024년 EV EBITDA도 25배인데 이것도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많이 올렸고요. 그러면 EV EBITDA 기준으로 뭐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으로 LG화학이 계속 매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PR이 22배인데 네. EV EBITDA가 8배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네. 있고 올해보다 내년에 역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는 역시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줄어드는 폭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거 못지않게 좀 중요한 거는 역시 이익률인데요. 사실 1분기에 LG화학이 영업이익률 8%대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간으로 치면 6%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거는 역시 첨단 소재 말고 기초석유화학부가 하반기에 흑자 전환되면 그거에 대한 이익률까지 좀 반영을 해서 5.8%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PER도 낮은 수준이면서 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뭐 비난은 받고 있지만 이 지표상으로는 좀 LNF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적으로는. 네. 근데 LNF의 단점이라는 거는 역시나 그 테슬라 향 고객사가 너무 치중이 돼 있다는 거고 이 가장 완성차 업체 그리고 배터리 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주력 그 제품 양극재는 NCM811과 NCA인데 그거에 가장 포커스가 잘 돼 있는 회사가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움이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움이 대량 수주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사한 걸로는 포스코 퓨처엠만 93조에서 100조 가까이 수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움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은 100조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실제 계약이 이행돼서 100% 가져가는 게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에 당연히 밸류에이션 할증 주는 게 맞아요. 에코프로는. 근데 에코프로는 네. 예를 들어 안타깝게도 지금 추가 수주가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추가 수주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 중에 삼성 SDI랑 합작인
에코프로 GEM이라고 통해서 네네, 나가는 게 GM이죠. 에코프로 GEM 물량을 빼면 순수하게 에코프로비엠이 100% 가져가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은 82%인데 반해서 에코프로비엠의 순수 100% 계약 이행률은 4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독자적으로 이 에코프로 EM, 삼성 SDI 합작이 아니라 에코프로 독자적인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그거는 밸류가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구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앞단 전구체랑 리튬이 결합된 게 양극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구체에 대한 내재화율에 대해서 최근에 전구체 관련된 회사들이요. 소리 소문 없이 뭐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요 막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실제 전구체 관련돼서 의미 있는 캐파를 낼 수 있는 데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 정도입니다. 지금 심지어 LNF조차도 LSMNM이랑 전구체 8만 그렇죠. 톤 합작해가지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구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거고 전구체가 워낙 원자재 밸류체인을 강화하면 당연히 양극재 업체에서 마진도 좋아지니까 그러면 어디가 제일 잘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또 뭐 이 얘기하니까 뭐 캐파로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비엠이 더 1등인데 그러니까 너무 에코프로비엠만 너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예, 다른 회사를 좋게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를 그 포스코 퓨처엠이 전구체를 내재화하는 율 측면에서 가장 압도적이에요. 사실 70% 넘는 내재화율을 자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최대 할 경우에 45%거든요. 30% 이상의 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보다 전구체 측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더 그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할증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밸류들을 쭉 측정을 했고요. 자, 이슈를 좀 볼게요. 2차 전지를 둘러싼 이슈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쨌든 고션이라는 중국 업체가 이제 미국의 우회에서 뚫고 들어간다는 뭐 얘기도 있었죠. 그다음에 뭐 리튬 같은 그 뭐 소재 가격 변동도 있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MSCI 지난번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갈 거라는 맞습니다. 얘기, 뭐 풍매도 얘기해가지고 자지간 뭐 엄청 그 이슈들이 많아요, 그죠?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 몇 개만 좀 2차 전지를 보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이 체크해야 될 변수 몇 개 좀 봐주세요. 일단 중요한 그 거. 고시원 관련된 그거 확정 사항이 아니고요. 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이슈를 하는지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슈 중요한 것만 딱딱 추려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 양극재 관련된 거 이 고시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 레포트 있잖아요. 그 골드만삭스인가 모건스탠리 글로벌 레포트에서도 뭐 양극재가 10년 동안 그 계속 공급 초과 상태일 거다. 그다음에 뭐 중국이랑 품질 차이가 안 나서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계속 잃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자 우리 LFP 침투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참고한 신한증권 레포트인데 되게 높게 잡았어요. 40%를 잡았거든요. LFP 침투를 40% 잡고 전체 2030년 기준으로 글로벌 양극재 필요한 게 530만 톤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LFP 뺀 3원계 배터리가 약 330만 톤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럼 그중에 중국을 제외한 필요한 양극재가 360만 톤이고 우리는 중국 외 지역에서 경쟁을 하니까 북미하고 유럽에서 근데 360만 ton을 실제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글로벌 업체들이 가서 디자인 캐파 앞으로 짓겠다고 한 게 260만 ton이에요. 지금 이게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260만 ton이 100% 공장 가동했을 때 260만 ton이고요. 공장 가동률은 보통 80%를 잡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인력 수급 문제, 그다음에 그 가서 또 수율 잡는 문제 또 그러면 이게 또 초반에 바로 80%가 안 나오죠. 70% 60%대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실제 수요 중국 제외한 수요의 360만 톤이랑 디자인 캐파 260만 톤에 100만 톤의 갭이 존재하는데 그럼 100만 톤 당연히 추가 증설을 할 거고 그러면 260만 톤도 100%로 가정했을 때 260만 톤이 여기서 80% 가정하면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양극재가 초과 공급 상태다. 그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또 가장 북미하고 유럽 중에 더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더 주력으로 하는 데가 북미잖아요. 북미는 지금 160에서 200만 톤을 보고 있거든요. 최대 양극재 그 실제 수요가.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공장 지어서 북미에서 양극재 하겠다는 게 120만 톤이에요.
그것도 100% 가동률 나와서 그 현재 계획대로 뭐 완벽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120만 톤이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률이랑 뭐 수율 잡고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뭐 80에서 90만 톤 정도 보면 여전히 실제 북미에서 필요한 양극재 수요 한 170만에서 190만 톤이랑 실제 공급이 되는 한 100만 톤에서 110만 톤이랑은 70만 톤 이상의 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북미에서도 70만 톤 이상의 초과 증설이 필요한 거고요. 글로벌로도 북미와 유럽 포함하고 아시아까지 다 포함해서는 110만 톤에서 120만 톤의 초과 그 캐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오버 캐파 상황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캐파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전체 이제 수출 규모에서 자동차 부분 수출이 처음으로 올해 반도체 수출 규모를 넘었다고 합니다. 항상 반도체가 포지셔닝이 18%에서 20%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급격하게 줄어서 12%까지 떨어졌고요. 자동차가 14.4%입니다. 근데 그걸 뭐가 땡겼냐? 전체 수출에서 전기차 비중이 11% 언더에서 21%까지 올라가면서 전기차 수출 비중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멘텀은 역시나 5월달 판매 데이터인데요.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55% 성장이 나왔고요. 미국을 제외한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쪽에서도 평균 30% 정도 성장이 나왔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잘 되고 있는데 마지막 가장 좀 걸리는 이슈가 수출액, 수출량, 수출 단가 세 가지인데요. 수출액 자체는 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가격이랑 수출량 자체는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수출액이 많이 빠졌는데 그것 또한 핵심은 그겁니다. 그 탄산 리튬 가격이 5월 달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게 양극재 수출 가격에 반영돼서 탄산 리튬 5월 달에 반등한 게 그 양극재 수익,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산화 리튬 수익 가격의 2개월의 시체가 존재하고요. 수산화 리튬 수익 가격에서 우리가 실제 양극재 수출하는데 2개월의 갭이 존재합니다. 총 4개월의 갭이 존재하고요. 5월 달 100% 반등 나온 거, 탄산 리튬 반등 나온 거 제가 오늘도 확인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306 위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달에 100% 바닥권에서 반등 나온 거 언제 수산 리튬 가격에 반영이 돼? 4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니까 9월 달에는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 아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판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3분기부터 완전히 정상화돼서 3, 4분기에는 양극재 판가도 급격하게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밸류하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가운데 네, 물론 이제 시간 아까처럼 당장 뭐 오늘 얘기한다고 내일도 오르고 그건 아니고 2차 전지가 그렇죠. 이제 눈여겨 보면서 계속 좀 분할 매수하거나 봐야 될 토픽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욕을 먹더라도 음극재가 계속 주목받을 것 같아요. 지금 충방전 테마가 막 엄청 갔는데 충방전 테마 그거 완전 기대감에 간 거거든요. 실제 충방전이 중요해지면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극재 저는 역시나 대주전자재료가 원탑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오르진 못했지만 굉장히 덜 빠지고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양극재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양극재는 역시나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실리콘 음극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류는 계속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딴에는 역시나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관한 것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요. 핵심적인 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